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되는 부분 중에 교재 342페이지에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설명드리기 이전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요건은 적용 대상 법인은 모든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야 되고요. 조세 부담이 감소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될 때,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린 특수관계자 범위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당행위 계산 유형의 계산이 되는 유형을 한번 보면 고가 양수, 저가 양도, 출자 관계에서 발생되는 부당행위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율이나 요율, 임대차료 관계에서 발생되는 유형, 대표적인 게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많이 계산을 하는데 그게 어떤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거래에서 발생되는 거, 파생상품에서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라든가 진행이 될 때는 고가 양수, 저가 양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부당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연도 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해서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중간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도 부당행위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이 상법에 의해서 중간 배당이 되는 정상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상법 규정을 어기고 발생된 중간 배당은 부당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 이거는 이제 비현실적인 퇴직금이 되겠죠. 비현실적인 퇴직금도 가지급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가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가지급금은 이제 그러니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되는데 부당하게 감소시킬 때 그 시가대로 거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가보다 낮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시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비교 대상을 찾는 게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전, 대여나 차용의 경우 이게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은 현재 4.6%가 되겠습니다.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과 당좌대출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342페이지에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대여액인데 우리 기업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임시계정이었죠. 그죠? 임시계정이다라는 부분을 우리 제가 교육 시작하면서 맨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텍스는 대여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분을 해 주시고요. 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설명을 할 때는 개정 과목에서 개정 과목의 성격을 갖고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에다가 곱하기 365 또는 366분의 인정이자율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인정이자와 장부상에 계상한 이자 수익과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이자액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차액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가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시가에서 단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렇게 관리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보고 시가와의 차액 3억 또는
인정 이자 금액의 5%, 시가의 5% 범위 내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은 세무조정한다. 근데 대부분은 이자액의 5% 차이로 결정이 될 겁니다.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전체 다가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거고요. 초과되는 금액만 세무조정이 아니라 전체가 세무조정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원천징수 특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급된 걸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지급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그 규정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자, 이 부분은 지급도 안 했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 대상 세액은 회사에서 대납해서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세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퇴직 전환금이나 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가불액, 경조사비 대여액이라든가 학자금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최근에 생긴 부분이 이제 4번에 나와 있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의 대여액. 자, 이 부분도 엄격하게는 회사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직원한테 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자금의 대여액이나 전세 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그러니까 이익을 본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근로소득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부터는 근로소득에서도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중소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이고 가지급금이지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정이자율과 적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정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고 당자대출 이자율이다. 당자대출 이자율은 지금 현재 4.6%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법인이 있겠죠. 우리 법인에서 자금을 차입을 할 겁니다. 그죠? 차입을 할 때 지급하는 이자가 있겠죠. 이자가 있겠고요.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여가 있을 겁니다. 대여할 때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자를 이렇게 수령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입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차입할 때 들어갔던 이자 비용만큼 대여했을 때 이자도 받아야 된다. 내가 빌려온 금액이 10%에 빌려왔으면 타인한테 빌려줄 때도 최소한 10%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원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매출한다라고 생각하면 5,000원에 사와서 5,000원 이하에 팔지는 않겠죠. 최소한 5,000원 이상은 받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마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금도 그러한 개념입니다. 외부에서 빌려온 이자율만큼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 더 받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빌려온 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자율은 단순하겠지만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게 이제 빌려온 자금에 대해서 단순하게 평균 낸 걸 의미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세법 용어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다. 외부에서 평균적으로 빌려오는 이자율만큼 빌려줬을 때도 이자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4.6%로 계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적수라고 하는 개념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누적 합계액. 자, 1월 1일 날 1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1월 1일 날 24시에 100만 원이죠. 2월 1일 날도 100만 원 잔액이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1월 2일 날도 100만 원이 있겠죠. 그러면 이틀치의 적수는 이틀치 합계 금액 2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형태로 잔액을 1년 365일 다 더한 개념이 적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수를 계산하는 부분은 이자율을 적용할 때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1년 365일 동안 평균치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를 계산할 때 이런 부분이 되겠죠.
1월 1일부터 1억 원이 있었다. 12월 31일까지 이자율 10%다. 그럼 이자 얼마 됩니까? 1억 곱하기 10% 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자율은 연이자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7월 1일 날 뭡니까? 1억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7월 1일 1억 곱하기 연이자 10% 곱하기 기간 계산을 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좀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5천만 원이 있은 거하고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겠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 당일날은 일수에 포함을 하는 거고요. 가지급금이 회수단 날은 제외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수를 계산할 때 그날 12시, 밤 12시 기준으로 잔액을 계산하니까 가지급금이 오늘 발생됐다면 오늘은 당연히 12시에는 잔액이 있는 거니까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오늘 갚았다라고 하면 오늘 밤 12시에는 잔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외가 되는 거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을 한다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고 싶은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돈을 빌려온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돈을 빌려온 게 전혀 없더라.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서 빌려온 게 없다면 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을 이렇게 대여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5년 안에 있는 거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든 뭐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든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5년이 지난 거는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로 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좌대출 이자율이 오히려 그러니까 법인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돈 빌려오는데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갖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4.6%보다 높게 5%, 6% 이자를 주고 이렇게 빌려온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면 엄청난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을 하면 시가로 선택을 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2개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3년 동안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3년이 지나야만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최소 3년 동안 적용돼야 됩니다. 자,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식 적용 방법인데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서 3년간 의무 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 4년차 법인세 신고 시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요 뭐냐면 신고 서식에 인정이자 신고 서식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매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연도에 신고를 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연도에도 또 선택해서 신고를 하고 네 번째 연도에도 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택하게 되면 다시 신고한 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연속해서 본다라는 거죠. 해당 사업연도와 2개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선택한 다음에 3년이 계속 지나서 5년 지났다라고 하면 요거는 중간에 2번 신고한 겁니다. 첫 번째 신고했고 4년차 될 때 또 신고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좌대출 이자율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바꾸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 시에 2개 사업연도 계속 적용 규정은 2010년도부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하실 때 2010년도부터 전체 인정이자에 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최초 당좌 이자율 적용 시점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초에 언제부터 적용했느냐? 2010년도부터 가중평균으로 오다가 중간에 언제 당좌대출로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당좌대출 이자율을 2018년도까지 적용을 했었다면 총 9년입니다. 10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총 9년이죠. 9년 나누기 3으로 나누게 되면 잔액이 딱 제로가 되죠. 그러면 2019년도부터 가중평균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해서 총 8년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3의 배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잔액이 1년이 부족하죠. 잔액이 2가 나옵니다. 그죠? 2가 나올 때는 1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9년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2020년도에 가중평균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시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당좌대출 이자율 연속적으로 적용한 총 기간을 정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합니다. 나누기 3을 해서 잔액이 나오겠죠. 잔액이 1, 2, 그러니까 제로가 나올 겁니다. 제로가 나오는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잔액이 1이 나오는 경우에는 한 번 더 그러니까 당좌대출로 가야 되는 거, 2가 나오는 거는 한 번 더 가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제로가 나올 때까지, 제로가 나오는 시점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바뀔 때는 그 바뀌는 시점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의 349페이지에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을 할 때 서식 자체에 보시면 적용 이자율 선택이라고 해서 원칙이 가중평균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게 회사가 스스로 신고한 거다라는 거죠. 스스로 선택해서 신고한 겁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을.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이 선택 사업 연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좌대출 이자율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바꿀 때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했는지가 판단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혼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신고서식에 선택사업연도를 반드시 넣었습니다. 그럼 2019년도로 딱 넣으면 2019년도부터 당좌대출 이자율이 적용을 했다.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9, 20, 21년도까지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가고 22년도부터 가중평균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신고서식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사업연도 예시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라고 하면 당좌대출 이자를 선택하고 이후 2년간 19년부터 2년간 계속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우리가 신고서 작성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도에 이 신고서 작성한다면 3번을 선택하고 선택사업연도는 똑같이 당좌대출 이자율 처음 적용한 시점 2019년도로 표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2019년도 20년도까지 당좌대출 이자율이 맞구나. 그 다음에 2021년도까지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보면 인정이자와 실제 수입이자의 차익 3억 원 이상 또는 이제 시가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상에 한해서 입금 산입을 하는데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자, 가지급금 이자 관련되는 부분 미회수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입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자, 미회수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이내에 회수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회수해야 되는데 1년 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도 적용이 되고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계산을 해야 되고 대손처리나 대손충당금 설정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지급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자 수령 여부에 따라서 이자 수령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 차액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 비용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가지급금은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자금의 비생산적 사용에 대한 규제 사항이고요. 이자 수령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존재를 해야만이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법인 전체의 가지급금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인정이자는 개인별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와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인정이자 귀속 시기는 현금주의로 되어 있고 인정이자는 비영업 대금 이익이다 라는 거고, 귀속 시기는 약정이라고 약정일 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둘 중에 빠른 날에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진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인의 이자 수익 발생과 이자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이 된다.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정이 있는 인정이자에 대해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이 인정이자 부분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 약정에 의한 금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이 없을 거고요. 미수수익으로 계상을 안 했다면 이자 상당액을 입금 산입 유보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에 의한 이자 금액입니다. 약정에 의한 이자 금액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이 인정이자보다 작다면 그 미수수익을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차액을 입금 산입하도록 돼 있고, 미계상한 경우에는 입금 산입 약정에 의한 이자 금액을 유보로 하고요. 차액을 상여로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이 없는 인정이자 조정에 대한 부분은, 자,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 계상했다라고 하면 미수수익이란 채권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계상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하고요.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 산입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미계상한 경우에는 입금 산입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자 지급자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상여로 처분이 되죠. 그죠? 상여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그 원천징수 문제가 나오죠.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자 지급자에 대해서는 없지만 내국법인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이자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 요 약정이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인정이자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서 내용이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일과 약정일 이자 수령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요. 이자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 지급자죠. 그죠?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자입니다. 지급자가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입금 산입하고 상여에 대한 소득처분 근로소득입니다. 요거는 내국 법인이 하는 거고요. 그죠? 내국 법인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표에 있지만 원천징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는 다르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회수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미수수익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미수수익에 대해서는 1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론 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